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선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구난방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평의 결과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 문제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재판관들의 생각과 일반 법률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보면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돼 있는 거죠. 준용이라는 거는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준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이라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그러니까 헌법재판이라는 성질에 반한다는 것을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법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형사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법률 적용하게 되면 문권한대행의 말씀 이외에 사실은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지만 사실 그 진술한 내용은 내 경험과 다릅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공범에 관련된 그 조서의 경우에도 그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공범 관계잖아요. 그럼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본인 조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거나 두 개 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 평의 결과가 대법원 판례하고도 반한다는 거거든요.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면 이 부분은 피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문현배 권한대행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헌법재판소 법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밝혀진 바 있고요. 밝힌 바 있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리를 하는 것이 이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하고 뭐 일부 준용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8분의 헌법재판관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두 모여서 평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구성 중에 보면은 뭐 어느 분들은 뭐 4대 4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중도 보수 쪽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보 쪽 성향보다 더 많다. 그런 분들도 다 동의해서 평의해서 이 부분을 이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 뭐 수사기관이 중구난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기관이 중구난방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기관이 정말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묻고, 그리고 그 묻는 과정 속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수사기관들의 또 이 독립성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마치 대통령께서는 한 곳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위법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헌법재판소도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물론 최고의 법 해석기관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평의도 법 해석을 위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취합하는 거지만 그 부분도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게 헌법 위반인지 법률 위반인지를 해석을 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형사법을 준용하라는 거죠. 사실관계는 증거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증거 체부와 관련돼서는 형사법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어느 수준에서 준용을 해야 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 차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제 변론에서는요, 이 개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적법성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하겠다.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당시에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있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어떤 안건이 지금 있었던 거잖아요. 갑론을박이 있었든 갑론만 있든 아니면 을박만 있었든 그러니까 일방적이었든 아니든 의사표현은 다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에도 반대했다, 우려했다 이런 식의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특정 안건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국무회의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후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이거 법률가들이 또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본인들이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건 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해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참석 여부에 대해서 서명을 해달라고 사인을 받으러 다녔지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안 했다고 해서 회의가 없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동의 안 한다는 취지의 간접적인 의사표현이 반영된 것이지 이 자체를 놓고 국무회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하나는 국무회의가 저렇게 열리게 되면 이 부분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부서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 등에 따라서는 하자, 형식적 하자에 대해서는 법률가가 판단할 수 있지만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없었다고 보기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실로 오라고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일각에선 이걸 두고 애초에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원래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사전에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통보해주고 개최 일시 장소를 사전에 미리 공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아무리 비상시국에 비밀리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것도 아니고 최초에 전달받은 사람은 6명. 그중에 한 명은 조태용 국정원장인데 이분은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이분들만 비밀리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대통령실로 들어와라라고 얘기했고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저희만 의견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제안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소집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10시까지 들어오게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참석한 11번째 참석자가 10시 17분에 참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참석하자마자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발표하겠다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형식을 다 갖추고 내용적으로 충분히 심의가 된 국무회의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이고 심지어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국무회의로 좀 보지 않는다. 간담회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안건을 제대로 설명했다든지 아니면 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이 간사 역할을 맡는 행안부의 의정관 이런 사람들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정말 회의였느냐 아니면 어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보하는 그런 자리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의정관의 역할을 사회 보는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성립 여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고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하는 말씀 자체를 보면 어쨌든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논의가 심의든 이게 국무회의에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논거는 아니라서 이 부분은 이제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그건 좀 너무 비약적인 논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 내용은 어제 변론기일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변론에서는요, 또 다른 쟁점이 있었는데 계엄 당시에 언론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같이 들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그러니까 그 쪽지에 적힌 단수 내용을 본 건 맞는데 내용을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은 건 분명해요. 어쨌든 소방청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뭐 유사한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물론 지시받은 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단수 지시가 아니고 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수와 관련돼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가 일단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누구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단수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나오질 않고 있어요. 단수가 언론사 등의 기능 마비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언론사 등의 어떤 문제가 예상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청장이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재빨리 대응해달라는 어떤 매뉴얼 차원의 지시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수의 목적 등에 대해서 명확한 관련 지술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지호 청장이 증인신문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지금 그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가 그날 대통령실에 왜 있었고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장관도 얘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의 어제 증언으로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그런 메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을 통해서 본인이 작성한 메모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의 메모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분이 여러 개의 메모를 작성했고 그중에 하나의 메모는 이상민 장관에게도 줬다라는 부분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는 부분하고 일단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멀리서 봤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앵커 자리에 있는 이 종이에 뭐가 썼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용도 잘 안 보이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좀 의문스럽지만 그 자리에 소방청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방청장이 이 어떻게 알고 단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은 큰 의문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과 그 내용을 가지고 통화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민 장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어저께 연출이 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런 모습도 펼쳐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정청래 위원장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이 계엄에 대한 당부당, 계엄이 잘 됐는지 여부, 뭐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그건 별도의 문제인 거고. 자, 국회 측의 논리대로라면 29번씩의 탄핵을 발의해서 13, 14번 정도의 탄핵이 통과됩니다. 그중에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그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각하 기각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적 목적 내지 방탄 목적의 탄핵 발의다, 탄핵 통과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 정청래 의원이 이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다, 국회 자율권 범위 내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대통령이 헌법에 기초해서 계엄 선포를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런 논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한 탄핵은 이러이러한 경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 저런 만능주의, 권한 그 남용 여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국회 소환제 또는 이제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국회 해산권도 개헌을 통해 도입하자라는 국민적 논의가 있는 부분도 저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국회가 이 헌법의 그 권한 바깥의 권한을 행사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가 행사했던 특히 민주당이 행사했던 내용들은 그건 다 국회 헌법 안에 있는 내용을 한 것이고요.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이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탄핵이 소추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 폭동에 이르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구속 기소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다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 내 헌법적 권한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헌법적 권한을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회 탄핵 소추도 보시죠. 만약에 헌재에서 이게 기각이 나요. 그러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감사원장 업무가 방해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죠? 이런 식으로 탄핵 소추하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무정지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반론할 여지가 없죠. 예. 탄핵 심판을 소추 의결하면 대통령 직무도 정지돼요. 그다음에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선정했던 이런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럼 국회 감사권은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원의 감사권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장관을 탄핵합니다. 직무정지되죠. 자, 그 사람들의 그런 직무정지로 인한 공무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탄핵이 기각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야 성향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의 선거법 2심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인 재판 공신법 2심 언제쯤 나옵니까?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공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하실 때 그 배경 어떤 정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의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2말 3초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 재판이 어쨌든 3월 말쯤에 나온다 하더라도 60일 내에 대선 치르는 거니까 60일 내에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법원 재판이 3개월이잖아요. 한도가. 3개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2개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이유는 이제 뭐 20일 상고에서 제출 기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다면 그럼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2말 3초에 나온다라고는 뭐 확신을 갖고 계신 거죠. 그 확신의 배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2말 3초 헌재 결정 이 부분을 정확히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2말 3초에 정해놓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특히 선거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의힘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빠르게 본인의 재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마치 2말 3초에 이 헌재가 미리 이 탄핵에 대한 결론을 미리 예고해두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에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느냐,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는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순응할
뿐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마치 지금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짬짬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자꾸만 풍기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헌법 그 재판소 결과와 관계없이 사법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당이 왈가왈부하면서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간섭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필 왜 2달 내에 판결이 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를 중요 논제로 얘기하냐 이거죠. 그 2달이라는 것은 3월 달에 탄핵 결정이 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60일이니까 2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를 기정사실하고 하는 말씀이고 대답을 그렇게 했어야죠. 2달은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야죠. 그런데 2달 내에 판결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볼 때는 헌재 스케줄에 맞춘 말씀이잖아요. 그건 분명해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7차까지의 변론을 보니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떤 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미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어떤 탄핵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표적인 친야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걱정의 대상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이제 그 중도층 국민적 지지율을 높여서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로 대체 불가 후보라면 민주당 내에서의 반대적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 내에 본인 지지층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예전에 금투세의 경우에는 관철시켰지만 지금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그렇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52시간.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이 만만치 않고 그걸 걱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지층이 많이 보는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어필할 필요가 있다.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한 것은 출연 안 해도 사실 김어준 씨의 방송을 듣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지지의 호소가 필요하다면 김어준 씨 외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호소하는 것이 나는 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굳이 김어준 씨에 가서 왜 했느냐 그것이 저는 뭐 김어준 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뭐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2달 내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유죄 판결이 나와도 대선을 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2달이고 3달이고 4달이고 나는 무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논조가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유죄도 어느 정도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확실시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